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로켓의 자존심인 H3가 두 번이나 하늘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사이 한국 누리호는 4연속 성공했죠. 더 충격적인 건 로켓뿐 아니라 위성 기술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아리랑 7호는 0.3m급 초고 해상도와 90%가 넘는 국산화를 이루며 일본 정찰 위성을 완전히 추월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난 순간 일본 우주정책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본의 자존심이었던 H3 로켓이 하늘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2연속 실패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결과였죠. 저는 나카모토 류지라고 합니다. 도쿄 경제산업성 우주산업전략과 과장으로서 25년간 일본의 우주정책을 문서와 회의와 보고서로 지켜봐 온 사람이에요. 그날 저는 본청 8층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의 실시간 중계 영상이 떠 있었죠. 잭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H3 로켓의 두 번째 발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사무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작년 첫 발사에서 2단 엔진 점화 실패로 위성을 잃었던 기억이 모두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H3는 단순한 로켓이 아니었어요. 미쓰비시중 공업과 잭사가 10년간 2천억 엔 이상을 투자한 일본 우주 산업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8. 발사대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거대한 로켓 동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죠. 점화. 굉음과 함께 H3가 하늘을 향해 치솟았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일단 분리 성공. 관제센터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저는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문제는 항상 2단에서 발생했으니까요. 화면 속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빠르게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고도 120km, 속도 초속 4.2km.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2단 엔진 점화 시퀀스가 시작되는 순간 화면의 숫자들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연소실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더니 추력 벡터가 비정상적인 각도로 틀어졌습니다. 관제센터의 목소리가 급박해졌죠. 2단 엔진 이상 감지. 자세 제어 불능.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H3의 궤적이 점점 불안정해지더니 결국 자폭 명령이 내려졌어요.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다네가시마 상공에서 일본의 자존심이 두 번째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사무실이 묘지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2연속 실패라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까? 그날 저녁 잭사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야마카와 이사장이 단상에 올라 고개를 깊이 숙였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느냐, 책임자는 누구냐? 이사장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 다음날 시작됐습니다. 다음날 오전 저는 출근하자마자 또 다른 속보를 접했어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원이 개발한 카이로스5가 기시이 우주항만에서 발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엔진 점검 과정에서 심각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결국 발사는 무기한 연기됐죠. 카이로스5는 일본 최초의 민간 재사용 로켓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H3가 국가주도 프로젝트의 상징이라면 카이로스는 민간 혁신의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희망마저 엔진 문제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두 개의 로켓이 연속으로 추락한 셈이었죠. 하나는 물리적으로, 하나는 발사대에서. 그날 오후 해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CNN이 먼저였습니다. 일본의 우주 프로그램이 연속적인 실패로 위기에 처했다. 반면 한국의 누리호는 4연속 발사 성공을 기록하며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 한국이 우리와 비교된다고요? BBC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아시아 우주 경쟁에서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 한국 누리호의 성공률은 100%인 반면 일본 H3는 50%에 그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 누리호 4연속 성공 대 일본 H3 2연속 실패. 아시아 우주 패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나로호가 3차 시도 만에 겨우 성공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4연속 성공이라니.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아직 멀었어. 누리호가 몇 번 성공했다고 해서 50년 역사의 일본 우주 기술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법이죠. H3는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재무성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죠. 우주 예산 20% 삭감.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연속된 실패로 인해 국민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습니다. 성과가 나올 때까지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재무성 스기야마 심의관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우주 예산에 회의적인 인물이었죠. 언론 앞에서 그는 냉정하게 덧붙였어요. 국제 비교를 보면 한국은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한국과 일본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니.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리호 4연속 성공 대 H3 2연속 실패. 그 대비는 너무나 선명했죠. 경제산업성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예산 삭감은 곧 프로젝트 축소를 의미했고 프로젝트 축소는 곧 인원 감축을 의미했죠.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일본 우주 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요. 저는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누리호 4연속 성공 대 H3 2연속 실패, 카이로스 연속 연기. 그 대비가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아직 멀었다.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울리는지 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관 비서실이었죠. 나카모토 과장님, 내일 오전 9시에 장관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타이밍에 장관이 저를 부른다고요? 좋은 일일 리가 없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죠.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서 수많은 일본인들이 오늘의 뉴스를 보고 있겠죠. H3 실패, 카이로스 연기, 한국의 약진. 내일 장관실에서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25년 커리어 중 가장 불안한 밤이 될 거라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장관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심호흡을 했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잤죠.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건지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안으로 안내했어요. 장관님은 창가에 서서 도쿄 시내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씀하셨죠. 나카모토 과장, 자리에 앉게.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관님이 천천히 돌아서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우주 산업이 최대 위기에 처해 있네. H3 연속 실패, 카이로스 발사 취소, 예산 20% 삭감까지. 이대로 가다간 일본이 아시아 우주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질 수도 있어.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장관님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아마 저보다 더 힘든 며칠을 보내셨겠죠. 국회에서 질문이 쏟아지고 있네. 왜 실패했느냐,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느냐, 일본이 뭘 잘못하고 있느냐. 언론도 마찬가지야. 매일 한국과 비교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 장관님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해외 언론 기사 모음이었어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죠. 누리호 4연속 성공, H3 2연속 실패, 아시아 우주 패권의 변화. 그래서 말인데 자네에게 한 가지 임무를 맡기고 싶네. 장관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어요. 한국에 직접 가서 조사해 오게. 그들이 어떻게 4연속 성공을 이뤄냈는지,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상세한 보고서를 기대하겠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배워오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장관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한국은 아직 우리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누리호가 몇 번 성공했다고 해서 50년 역사의 일본 기술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가정 자체가 받아들여지질 않네요. 장관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카모토 과장.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아니야. 숫자를 보게. 누리호 성공률 100%, H3 성공률 50%.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관님의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죠. 위기일수록 가장 불편한 곳을 먼저 봐야 하네. 자네가 적임자야. 25년 경력의 우주산업 전반을 꿰뚫고 있으니까. 2주 안에 출발하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어요. 재무성 스기야마 심의관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다가왔죠. 오, 나카모토 과장. 한국 출장 간다면서. 좋은 기회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배워올 게 있으면 예산 논의에 참고하겠네. 한국이 어떻게 적은 돈으로 높은 성공률을 내는지 꼼꼼히 조사해 오게나. 스기야마는 그 말을 남기고 장관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굴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재무성 관료에게 비꼼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니.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 유키코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오늘 일찍이네. 무슨 일 있어?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입을 열었죠. 한국에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 한국? 출장이야? 조사 임무야. 누리호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배워오래. 아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풀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 나라에 왜 가야 하지? 우리가 50년간 쌓아온 기술을 고작 몇 년 만에 로켓 쏘기 시작한 나라에게 배우러 가다니. 이게 말이 돼?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관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잖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유? 정치적 쇼야. 국회에서 압박받으니까 뭐라도 하는 척해야 하는 거지. 나는 그 쇼의 희생양이 된 거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재에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죠. 1970년대 일본 우주개발사업단 자료였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기록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 우주산업의 초창기 멤버 중 한 분이셨어요. 1970년 오수미 위성 발사 성공 당시 관제실에 계셨죠. 아시아 최초의 인공위성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소련,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네 번째 위성 발사국이 됐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젊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 시절 일본 우주산업은 정말 빛났죠.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치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자료를 넘기다가 아버지의 메모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은 언젠가 무섭게 올라올 나라다. 그들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미친 듯이 달려드는 민족이야. 절대 얕보지 마라.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멍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아셨을까요? 몇십 년 전에 이미 이 상황을 예견하신 건가요? 그때는 웃어넘겼어요.
한국이요? 그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다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50년을 앞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리호 4연속 성공, H3 2연속 실패. 아버지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죠. 저 하늘 어딘가에서 인공위성들이 지구를 돌고 있겠죠. 일본의 위성도 한국의 위성도. 일주일 뒤면 인천공항에 내려야 합니다. 평생 내려다보던 나라의 땅을 밟아야 해요.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워야 하죠. 생각만 해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선택권은 없었어요. 명령은 명령이니까요. 자존심을 꺾고 가든 자존심을 지키고 사표를 쓰든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메모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절대 얕보지 마라.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쩌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한국이 정말로 무언가를 이뤄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고 아내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놓더니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가서 직접 보고 오면 되잖아. 진짜 한국이 앞선 건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건지 눈으로 확인하고 와.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직접 보면 알겠죠. 한국이 정말 대단한 건지 아니면 과대평가된 건지. 2주 뒤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앞질렀다면 어떻게 하죠?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 저는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틀렸던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메모만이 책상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한국은 언젠가 무섭게 올라올 나라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일본에서 한국을 내려다봤는데 이제는 그 땅을 직접 밟고 서 있으니까요.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도쿄 하네다 못지않았죠. 아니,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전까지 KTX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생각에 빠졌어요. 고속철도의 속도와 안정성이 예상외였죠. 일본의 신칸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어요.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부지에 여러 건물이 들어서 있었죠.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사람이었죠. 어서 오십시오. 윤태진입니다. 발사체 시스템 책임 연구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악수를 받았어요. 소나기에 힘이 있었죠. 연구원이라기보다는 현장 엔지니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카모토 류지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우주산업전략과에서 왔습니다. 윤태진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죠. 먼 길 오셨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시간이 귀하실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진이 리모컨을 들고 스크린을 켰어요. 첫 화면에 누리호 사진이 떴습니다. 75톤 액체 엔진 사기를 묶은 1단 클러스터링.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된 우주 발사체였죠. 누리호 개발 타임라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연도별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2021년 10월 누리호 1차 발사.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3단 엔진이 예정보다 46초 일찍 연소를 종료했죠. 위성 모사체가 궤도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실패라는 단어에 저는 살짝 안도했어요. 역시 한국도 처음에는 실패했구나. 하지만 윤태진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인 2022년 6월 2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8개월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H3는 1차 실패 후 원인 규명에만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한국은 8개월 만에 재발사까지 성공했다고요? 잠깐만요. 8개월 만에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원인 분석, 설계 수정, 제작, 시험까지 하려면 최소 1년은 걸리지 않나요? 윤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냈죠. 비결을 보여드릴까요?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연소 불안정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1차 발사 실패 후 가장 큰 문제는 3단 엔진의 연소 불안정이었습니다. 연소실 내부에서 압력 진동이 발생해 엔진이 조기 종료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7주입니다. 7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연소 불안정은 로켓 엔진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일본에서는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렸죠. 그런데 7주라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윤태진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숫자 하나가 크게 떴어요. 152회. 이게 저희가 1년간 수행한 엔진 연소 시험 횟수입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52회. 1년에 152회면 사흘에 한 번 이상 엔진 시험을 했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일본의 연간 엔진 시험 횟수는 대략 30회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진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52회 대 30회. 5배 차이였습니다. 이게 속도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시험합니다. 가설을 세우고 시험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다시 수정해서 또 시험하죠. 이 사이클을 최대한 빠르게 돌리는 게 저희 방식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왼쪽에는 한국, 오른쪽에는 일본이라고 적혀 있었죠. 한국 연소 불안정 문제 해결 7주. 일본 H3단 엔진 문제 원인 규명 6개월. 그 대비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한국은 7주 만에 해결했고 일본은 원인 파악에만 6개월이 걸렸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상황이 다르다는 건 압니다. H3와 누리호는 다른 로켓이고 문제의 성격도 달랐겠죠. 하지만 핵심은 대응 속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 그게 성패를 가르죠. 윤태진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카이로스5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일본의 민간 로켓 카이로스5도 연속 연기와 발사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엔진 문제라고 하던데 아직 해결이 안 됐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이로스5는 여전히 발사대에 묶여 있었죠. 언제 다시 발사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엔진이 폭발한 적도 있고 연소 시험 중 시설이 손상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빠르게 원인을 찾고 빠르게 수정하고 빠르게 다시 시험했습니다. 윤태진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빠르게 끝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신 빠르게 끝낸다. 단순한 말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1차 실패 후 8개월 만에 2차 성공. 이후 3차, 4차까지 연속 성공했습니다. 4연속 성공률 100%. 이게 저희가 이룬 결과입니다. 스크린에 누리호 4차 발사 영상이 재생됐어요. 거대한 로켓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는 장면이었죠. 저는 그 영상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빠른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미친 듯이 빠른 거였습니다. 연간 152회 엔진 시험. 7주 만에 연소 불안정 해결. 8개월 만에 재발사 성공.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태진이 시험동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넓은 부지 한쪽에 거대한 시험 시설이 보였죠. 저기가 엔진 연소 시험동입니다. 24시간 가동할 수 있게 설계돼 있어요. 필요하면 밤새 시험을 돌리기도 합니다. 24시간 가동이요?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일본의 시험 시설은 대부분 주간에만 운영됐거든요. 야간 시험은 소음 문제와 안전 규정 때문에 거의 하지 않았죠. 힘들지 않습니까? 연구원들이. 윤태진이 웃었습니다. 힘들죠. 당연히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어요. 늦게 시작했으니까 빨리 따라잡아야 했죠. 그래서 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늦게 시작했으니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 그 단순한 논리가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152회, 7주, 8개월. 그 숫자들이 계속 맴돌았죠. 일본은 왜 이렇게 느려졌을까요? 우리도 한때는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절차와 규정에 묶여 속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게 됐고 실패하면 책임 추궁부터 했죠. 그 사이 한국은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사이클을 미친 듯이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오늘 들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이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이 운 좋게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미친 듯이 실행한 결과였죠. 내일은 위성 연구동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리랑 7호에 대한 브리핑을 받기로 했어요. 오늘보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위성 연구동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어요. 윤태진 연구원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152회 엔진 시험, 7주 만에 문제 해결, 8개월 만에 재발사 성공. 그 숫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위성 연구동은 본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건물 앞에 도착하자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연구원이었죠. 안녕하세요. 한소율입니다. 위성광학 및 반도체 융합팀장을 맡고 있어요.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감을 읽었어요. 어제 만난 윤태진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죠. 나카모토 류지입니다. 어제 발사체 쪽 브리핑을 받았는데 오늘은 위성에 대해 배우러 왔습니다. 한소율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 넓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스크린에는 이미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죠. 아리랑 위성 시리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아리랑 위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름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구관측 위성이라는 것 정도요. 한소율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 아리랑 1호부터 7호까지의 사진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아리랑 1호는 1999년에 발사됐어요. 한국 최초의 다목적 실용 위성이었죠. 당시 국산 화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5%였어요. 핵심 부품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했죠. 광학 카메라, 자세 제어 시스템, 데이터 저장 장치. 전부 외국산이었습니다. 25%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1999년이면 한국이 위성 개발을 막 시작한 시점이니까요. 일본은 그때 이미 수십 년의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리랑 7호의 국산 화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소율 팀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50%? 60%? 아무리 높아도 70%를 넘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죠. 93%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93%요? 그게 가능합니까? 위성은 로켓보다 더 정밀한 기술이 필요해요. 광학 시스템, 전자장비, 통신 모듈, 자세 제어. 모든 게 최첨단이어야 하죠.
25년 만에 25%에서 93%로 올렸습니다. 매년 조금씩 한 칸씩 쌓아온 결과예요.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그래프 형태로 국산화율 변화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R이랑 1호 25%, 2호 35%, 3호 52%, 5호 68%, 6호 81%, 7호 93%. 계단식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곡선이었습니다. 한 번에 뛰어오른 게 아닙니다. 매번 조금씩 국산화 비율을 높여갔어요. 이번에는 광학 렌즈, 다음에는 자세 제어 시스템, 그 다음에는 데이터 저장 장치. 하나씩 정복해 나간 거죠. 저는 그래프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25년간의 로드맵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단기간에 기적을 이룬 게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아래 꾸준히 실행한 결과였죠. 이제 R이랑 7호의 핵심 성능을 보여드릴게요. 한소율 팀장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숫자 하나가 크게 떴어요. 0.32m. 이게 R이랑 7호의 해상도입니다. 지상에서 0.32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어요. 0.32m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거의 군사위성 수준이었어요. 상업용 위성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하죠.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것 같네요. 테스트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위성 사진이 떴어요. 도심의 교차로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횡단보도의 흰 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의 그림자까지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주차된 차량들도 보였죠. 세단인지 SUV인지 차종까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기 보이는 검은 점들이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사람 자체는 작아서 점으로 보이지만 그림자는 길게 늘어나서 식별이 가능해요. 차량은 종류까지 구분할 수 있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기술이었어요.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도 이 정도 해상도는 내지 못합니다. 이 정도 해상도를 구현하려면 광학 시스템이 극도로 정밀해야 해요. 렌즈 하나의 오차가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넘으면 안 되죠. 그리고 우주 환경에서 온도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한소율 팀장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위성 내부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핵심 기술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테라비트급 데이터 저장 장치입니다. 저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위성이 촬영한 이미지는 엄청난 용량이에요. 고해상도 사진 한 장이 수십 기가바이트에 달하죠. 이걸 저장하고 지상으로 전송하려면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수입니다. 저희는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테라비트급 저장 장치를 개발했어요. 삼성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민간 기업과 정부 연구소가 공동 개발을 했다는 건가요? 두 번째는 방사선 차폐 기술입니다. 우주에는 강력한 방사선이 있어요. 이게 전자장비를 손상시키죠. 일반 반도체는 우주에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차폐 기술이 필요해요. 이것도 삼성과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항우연과 삼성의 협업이라니.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핵심 기술을 개발한 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협력이 쉽지 않았죠. 부처 간 장벽, 기업 간 경쟁 때문에요. 결국 93% 국산화라는 건 단순히 부품을 국내에서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핵심 기술을 우리 손으로 개발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수출을 막아도 제재를 가해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기술 자립. 그게 진짜 의미였어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 한국은 25년에 걸쳐 그걸 이뤄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한소율 팀장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연도별 로드맵이 나타났어요. 1999년부터 2024년까지 25년간의 계획과 실행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25년간 따라온 로드맵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기술을 언제까지 개발할지, 어떤 위성을 언제 발사할지. 물론 중간에 수정도 있었지만 큰 방향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로드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은 왜 여기까지 못 왔을까요? 우리도 일찍 시작했어요. 한국보다 수십 년 앞서 있었죠.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됐을까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그때그때 대응해 왔어요. 예산이 잡히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예산이 끊기면 중단하고 정권이 바뀌면 방향도 바뀌었죠. 꾸준함이 없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한소율 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25년간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한소율 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흔적일 뿐이죠. 매년 조금씩 한 발씩. 빠르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멈추지만 않으면 됐으니까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흔적. 그게 93% 국산화의 비밀이었어요. 천재적인 기술자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25년간 꾸준히 걸어온 발자국들이 쌓여서 이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죠.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우연 부지 너머로 대전의 하늘이 보였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지구를 돌고 있겠죠. 0.32m 해상도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요. 일본은 왜 여기까지 못 왔을까?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꾸준함이 없었던 겁니다. 장기적인 비전 없이 단기 성과에만 매달렸죠. 그 사이 한국은 묵묵히 계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오늘 들은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5%에서 93%로 0.32m 해상도 삼성과의 공동 개발 25년 로드맵 펜을 움직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은 민간 스타트업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블루아크라는 회사였죠. 재사용 로켓을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셋째 날 아침 저는 대전 외곽에 있는 블루아크 본사로 향했습니다. 민간 우주 스타트업이라고 들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죠. 한국의 민간 우주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항우연에서 받은 충격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은 도착하자마자 바뀌었습니다. 블루아크 본사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넓은 부지에 시험동과 조립동이 들어서 있었죠.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자 젊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에너지가 넘치는 인상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민재혁입니다. 블루아크 최고 기술 책임자를 맡고 있어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의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걸 느꼈어요. 책상에만 앉아 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죠. 나카모토 류지입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알고 있어요. 항우연에서 연락받았거든요. 일본 경제산업성 분이라면서요? 영광입니다. 민재혁 최고 기술 책임자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 로켓 설계도와 엔진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스타트업 특유의 활기가 느껴졌죠. 저희 회사 소개부터 간단히 드릴게요. 블루아크는 2019년에 설립됐습니다. 목표는 재사용 가능한 소형 발사체 개발이에요. 재사용 발사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건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분야였죠. 한국의 스타트업이 그 수준에 도전한다고요? 회의적인 표정이시네요. 이해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미친 소리 듣는 게 일이었거든요. 민재혁이 웃으며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 화면에 엔진 사진이 나타났어요. 저희의 핵심 기술은 파라핀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액체 산화제와 고체 연료를 결합한 방식이에요. 기존 액체 엔진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고체 엔진보다 제어가 쉽죠. 파라핀 하이브리드요? 저는 그 기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용화가 어렵다고 알려진 방식이었죠. 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지금까지 몇 번의 연소 시험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40회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크게 떴어요.
140회. 저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항우연에서 들은 152회도 충격이었는데 민간 스타트업이 140회라니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스크린에 연소 시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시험대에 고정된 엔진이 불을 뿜었어요. 파란색과 주황색이 섞인 화염이 굉음과 함께 분출됐죠. 영상은 빠르게 편집되어 여러 시험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폭발하는 장면도 있었고 성공적으로 연소를 마치는 장면도 있었어요. 처음 50회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엔진이 터지고 연소가 불안정하고 추력이 부족하고, 하지만 매번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다음 시험에 반영했죠. 그렇게 140회를 돌렸습니다. 저는 영상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작은 스타트업이 140회의 시험을 했다니. 일본의 카이로스는 몇 번이나 시험했을까요?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릴게요. 민재혁이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작은 로켓이 나타났어요. 높이 5m 정도 되는 시험용 로켓이었죠. 이건 저희가 개발한 수직 이착륙 시험체입니다. 호퍼라고 부르죠. 영상 속 로켓이 발사대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10m, 30m, 50m. 점점 높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100m 지점에서 정지했죠.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로켓이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유낙하처럼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면에 가까워지자 엔진이 다시 점화됐죠.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화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전환됐습니다. 로켓이 바닥 1m 위에서 거의 정지한 듯 떠 있었어요.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균형을 잡고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착륙 다리가 지면에 닿는 순간 먼지가 살짝 일었어요. 완벽한 수직 착륙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건 스페이스X의 팰컨 9이 하는 것과 똑같은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이 이걸 해냈다고요? 100m 수직 착륙 성공입니다. 작년에 달성했어요. 민재혁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착륙 제어는 로켓 기술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민재혁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의외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K9 자주포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K9 자주포 아닙니까? 한국 육군이. 맞습니다. 저희 착륙 제어 알고리즘의 핵심이 여기서 왔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주포와 로켓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K9 자주포는 155mm 포탄을 발사합니다. 반동이 엄청나죠. 그 반동을 제어하지 않으면 차체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K9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동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재혁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저희 팀에 국방과학연구소 출신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가 K9의 반동 제어 알고리즘을 로켓 착륙에 응용했어요. 순간적인 힘의 변화를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기술이죠. 원리는 같습니다.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자주포 기술을 로켓에 응용하다니. 이런 창의적인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스페이스X도 비슷한 기술을 쓰지만 저희는 접근 방식이 달라요. 우린 스페이스X를 쫓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가 안 한 길을 갑니다.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든다. 그게 이 젊은 회사의 철학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민재혁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왼쪽에는 블루아크, 오른쪽에는 카이로스라고 적혀 있었죠. 블루아크 엔진 시험 140회, 100m 수직 착륙 성공, 상업 발사 계약 3건 진행 중. 카이로스 연속 연기, 발사 취소, 상업 발사 연건. 저는 그 비교표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카이로스5는 일본 민간 우주 산업의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발사대에 묶인 채 언제 날아오를지 알 수 없는 상태죠. 카이로스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기술력 있는 팀인데. 민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롱이 아니라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느껴졌죠. 왜 이런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민재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규제의 차이 아닐까요? 한국도 규제가 많지만 최근 몇 년간 많이 풀렸거든요. 민간 우주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면서요. 시험장 사용, 인허가, 정부 계약 기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민간 우주 산업을 얼마나 지원했을까요? 아니, 오히려 억눌러 온 건 아닐까요? 회의가 끝난 후 민재혁이 시험장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넓은 공터에 발사대와 관제 시설이 있었어요. 멀리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로켓 부품을 점검하고 있었죠. 저희 직원 평균 나이가 32살이에요. 다들 미친 듯이 일합니다. 주말도 없고 야근도 많고. 그래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밌으니까요. 로켓을 만드는 게 재밌는 거예요. 꿈을 이루고 있다는 느낌. 그게 모든 걸 버티게 해줍니다. 민재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의 젊은 엔지니어들도 저렇게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규제와 관료주의에 지쳐 꿈을 잃어버렸을까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왜 민간을 이렇게 억눌러 왔을까요? 잭사와 미쓰비시에만 의존하면서 젊은 스타트업들의 도전을 가로막았죠. 그 사이 한국은 민간에게 기회를 주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140회 엔진 시험, 100m 수직 착륙, K9 자주포 알고리즘.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작은 스타트업이 해낸 일들이었습니다. 대기업도 정부 기관도 아닌 평균 나이 32살의 젊은이들이요. 내일은 아리랑 7호 발사를 직접 볼 예정이에요.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였죠.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차 안에서 수첩을 꺼내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펜을 움직이는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전 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아리랑 7호 발사일이었어요.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올라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죠. 한소율 팀장이 특별히 관람 허가를 받아줬습니다. 관제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죠.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나로우주센터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발사대 위에 누리호가 우뚝 서 있었어요. 저는 관람석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옆에는 윤태진 연구원과 한소율 팀장이 앉아 있었죠.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떨리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윤태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매번 떨려요.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발사 순간만큼은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로켓은 결국 통제된 폭발이니까요. 통제된 폭발. 그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천 톤의 추진제가 폭발하면서 위성을 우주로 밀어 올리는 거죠.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극한의 기술이었어요. 스크린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발사 10분 전. 관제센터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모니터마다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빠르게 갱신되고 있었죠. 발사 5분 전. 모든 시스템 정상. 관제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사람인 제가 한국의 발사를 응원하고 있다니. 이상한 기분이었죠. 발사 1분 전. 최종 점검 완료. 스크린 속 누리호 주변에서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거대한 로켓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수년간 준비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19, 8, 7, 6, 5, 4, 3, 2, 1. 점화. 굉음과 함께 화염이 분출됐습니다. 누리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사대를 떠났어요. 처음에는 느린 것 같았지만 점점 속도가 붙었죠. 하늘을 향해 일직선으로 치솟는 거대한 불기둥이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진짜 고비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일단 분리 10초 전. 스크린의 데이터가 빠르게 변했습니다. 고도 59km, 속도 초속 2.4km.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어요. 일단 분리 성공.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아직 2단과 3단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2단 엔진 점화 확인. 누리호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고도 100km를 넘어 우주 공간으로 진입했죠. 카르만 라인을 통과하는 순간이었어요. 2단 분리 성공. 3단 엔진 점화. 저는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H3가 실패한 것도 바로 이 2단과 3단 사이였죠. 한국은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요? 3단 연소 정상. 궤도 진입 시퀀스 시작. 관제사의 목소리가 점점 밝아졌습니다. 데이터가 예상 궤적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죠. 위성 분리 30초 전. 이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가 누리호에서 분리되어 독자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이죠. 25년간의 기술 축적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위성 분리 10초 전. 9, 8, 7, 6, 5, 4, 3, 2, 1. 위성 분리 성공. 관제센터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연구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한소율 팀장은 여전히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죠. 아직이에요. 첫 교신이 와야 해요. 그녀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성이 분리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지상과의 첫 교신이 필요했죠. 관제센터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신호를 기다렸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때 모니터 하나에서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호 수신 중. 신호 확인 중. 관제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시선이 그 모니터로 쏠렸습니다. 아리랑 7호 첫 교신 성공. 순간 관제센터가 폭발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졌어요. 함성과 박수와 환호가 뒤섞여 귀가 멍멍할 정도였죠. 연구원들이 서로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텍스트가 떴어요. 아리랑 7호. 해상도 0.32m. 국산화율 93%. 첫 교신 완료. 저는 그 글자들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의 결실이 저 한 줄에 담겨 있었어요. 25%에서 시작해 93%에 도달한 기술 자립의 여정이었죠. 옆을 보니 한소율 팀장이 울고 있었습니다. 윤태진 연구원도 눈가를 훔치고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울거나 웃거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질투였어요. 왜 일본은 이런 순간을 만들지 못했을까? 왜 H3는 실패하고 누리호는 성공했을까? 그 생각이 가슴을 찔렀죠. 그 다음에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25년간 일본은 뭘 했을까요? 한국이 한 칸씩 계단을 쌓아 올리는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존경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25년간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거잖아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부족해도 계속 나아간 거죠. 그 끈기와 집념이 오늘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한소율 팀장이 저를 돌아봤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었죠. 나카모토 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때 뭔가 뜨거운 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던 거죠. 일본 사람인 내가 한국의 성공을 보며 눈물을 흘리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질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책의 눈물도 아니었죠. 각성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강한 나라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강한 나라는 진실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울 점을 인정하고 변화해야 할 것을 인정하는 나라요. 일본은 50년간 아시아 우주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오만이 되었고 오만이 정체를 낳았죠. 변화를 두려워했고 실패를 회피했어요. 그 사이 한국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관제센터의 환호가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연구원들이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누군가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축제 분위기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대전의 하늘이 보였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저 위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지구를 돌고 있을 겁니다. 0.32m의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요. 수첩을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진실을 인정한 나라였구나.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결심이 섰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진실을 말해야 해요.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이 앞서 있어요. 적어도 몇몇 영역에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인정해야 배울 수 있고 배워야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윤태진 연구원이 서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윤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도 다시 일어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경쟁자가 강해야 우리도 더 강해지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경쟁자가 강해야 우리도 더 강해진다. 한국과 일본은 경쟁자이자 동반자였어요. 서로를 밀어올리는 관계가 되어야 했죠.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180쪽짜리 보고서를 써야 해요. 불편한 진실들로 가득 찬 보고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인천공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2주간의 출장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죠. 빈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솔직한 문장을 쓰기로 했어요. 한국은 여러 핵심 영역에서 일본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다. 그 한 문장을 치는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25년 커리어를 건 문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시작하니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2주간 보고들은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죠. 누리호는 1차 실패 이후 단 8개월 만에 재발사에 성공했지만 H3는 원인을 규명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연소 불안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 7주 만에 해결했는데 일본은 아직도 진행 중이죠. 연간 엔진 시험 횟수를 보면 한국이 152회인 반면 일본은 30회에 불과했어요. 아리랑 위성의 국산화율은 25년 동안 25%에서 93%까지 끌어올렸고요. 민간 스타트업 블루아크는 140회의 엔진 시험을 거쳐 100m 수직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숫자들을 나열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 격차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거든요.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달랐어요. 비행기가 하네다에 착륙할 때쯤 보고서는 50쪽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절반도 쓰지 못했죠.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작업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정리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보고서는 180쪽에 달했어요. 제 커리어에서 가장 긴 보고서였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보고서이기도 했습니다. 아내 유키코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그 보고서 정말 제출할 거야? 그대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해. 하지만 이런 내용이면 윗선에서 좋아하지 않을 텐데. 당신 커리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일본이 한국에 뒤처졌다는 보고서를 올리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하지만 저는 대전 관제센터에서 했던 다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해. 그게 나라면 기꺼이 하겠어. 보고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습니다. 장관실 대회의실에서 열리기로 했죠. 참석자 명단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장관은 물론이고 차관, 각 과장들, 그리고 재무성 스기야마 심의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의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죠. 오늘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 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는 낫다. 대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관님이 정면에 계셨고 스기야마가 오른쪽 끝자리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저기가 느껴졌죠. 나카모토 과장 시작하게. 장관님의 말씀에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의 보고서 제목이 떴어요. 한국우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현실 직시와 개혁 방향.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여러 핵심 영역에서 일본보다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몇몇 참석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째, 속도입니다. 누리호는 1차 실패 후 8개월 만에 재발사에 성공했습니다. H3는 원인 규명에만 6개월이 걸렸죠. 연소 불안정 문제 해결에 한국은 7주, 일본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둘째, 시험 횟수입니다. 한국항우연은 연간 152회의 엔진 연소 시험을 수행합니다. 일본은 30회 수준이죠. 5배 차이입니다. 스기야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셋째, 기술 자립입니다. 아리랑 위성 시리즈의 국산화율은 25년간 25%에서 93%로 상승했습니다. 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한 칸씩 실행한 결과입니다. 넷째, 민간 융합입니다. 블루아크라는 스타트업은 140회의 엔진 시험을 수행하고 100m 수직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의 카이로스호는 연속 연기와 취소를 거듭하며 상업 발사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기야마가 손을 들었죠. 질문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나카모토 과장, 당신은 지금 일본이 한국에 졌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50년 역사의 일본 우주 산업이 고작 10여 년 된 한국에 뒤처졌다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졌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핵심 영역에서 한국이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속도, 효율성, 민간 혁신 측면에서요. 스기야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 보고서를 제출하면 국제적으로 일본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익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국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을 외면하고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것입니까? 스기야마가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우주는 우리를 버립니다. H3가 왜 실패했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정에 쫓겨 발사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대가였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장관님께로 향했습니다. 장관님은 테이블 위에 놓인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고 계셨죠. 한참의 침묵 끝에 장관님이 보고서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하셨어요. 이제 일본도 변해야겠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이 아니었어요.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죠. 나카모토 과장 수고했네. 용기 있는 보고서야. 듣기 싫은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자네가 해줬군. 장관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겠네. 그리고 그 작업은 자네가 맡아주게. 우주산업혁신 태스크포스를 만들 거야. 자네가 팀장을 하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커리어가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 거였죠. 스기야마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도쿄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저 위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돌고 있겠죠. 그리고 언젠가 일본의 새 위성도 저 하늘을 날게 될 겁니다. 180쪽의 보고서가 변화의 씨앗이 됐어요. 이제 그 씨앗을 키워야 할 차례였습니다. 쉽지 않겠죠. 저항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한 발씩 나아가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수첩을 꺼내 한 문장을 적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죠. 보고서 제출 직후 일본 우주산업혁신 태스크포스가 공식 발족했습니다. 장관님의 지시대로 제가 팀장을 맡았어요.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죠. 한국에 졌다는 보고서를 쓴 사람이 왜 팀장이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끝까지 비협조적이었고요. 회의 때마다 트집을 잡았고 예산 심의에서 번번이 발목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한 발씩 나아가기로 했어요. 첫 번째 목표는 시험 횟수를 늘리는 것이었죠. 연간 30회에 불과하던 엔진 시험을 3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산 확보부터 시설 확충까지 산 넘어 산이었어요. 야간 시험을 허용받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러 다녔고 시험장 증설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만나 머리를 숙였죠. 두 번째는 민간 융합이었습니다. 잭사와 미쓰비시에만 의존하던 구조를 바꿔야 했어요. 민간 우주 펀드를 조성하고 스타트업에 기회를 주기 시작했죠. 카이로스호를 개발하던 스페이스원에도 추가 지원이 갔습니다. 물론 저항이 있었어요. 기존 대기업들은 자기 밥그릇을 빼앗긴다고 불평했죠. 하지만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블루아크에서 본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일본에도 그런 열정이 필요했어요. 세 번째는 융합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이 삼성과 항우연을 연결했던 것처럼 일본도 민간 기술을 우주에 접목시키기 시작했어요. 소니의 이미지 센서, 도요타의 제어 시스템, 파나소닉의 배터리 기술. 각 분야 최고의 기업들이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너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2년간 정말 힘들었어요. 밤을 새운 날이 수없이 많았고 좌절할 뻔한 순간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아내 유키코가 새벽에 서재로 커피를 가져다 주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묵묵한 지지가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변화는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엔진 시험 횟수가 연간 90회를 넘어섰고 민간 스타트업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분위기가 달라졌죠. 실패를 두려워하던 문화가 실패에서 배우는 문화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든 노력의 결실을 확인하는 날이 왔습니다. H395기 발사일이었어요. 2연속 실패의 아픔을 딛고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로켓이었죠. 저는 다네가시마 우주센터 관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년 전 대전에서 느꼈던 긴장감이 다시 찾아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발사 10분 전. 관제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젊은 연구원들의 얼굴에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주먹을 꽉 쥐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발사 1분 전. 최종 점검 완료. 모든 시스템 정상. 점화. 굉음과 함께 H395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발사대를 감쌌고 로켓은 점점 속도를 높이며 상승했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성공해달라고 속으로 빌었죠. 1단 분리 성공. 2단 엔진 점화 확인. 궤도 진입 시퀀스 시작. 관제사의 목소리가 점점 밝아졌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2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위성 분리 성공. 첫 교신 확인. 관제실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박수를 쳤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2년 전 대전에서 흘렸던 눈물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타국의 성공 앞에서 흘린 눈물이었지만 오늘은 우리의 성공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해냈어요. 일본이 다시 일어선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한국 번호였어요.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죠. 축하합니다. 나카모토 상. H3 발사 성공 뉴스 봤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2년 전 약속을 지키셨네요. 윤태진 드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25년간 계단을 쌓아온 사람으로서 2년 만에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나카모토 상이 존경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한소율 올림.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진짜 경쟁이 시작되네요.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언젠가 우주에서 만납시다. 민재혁.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경쟁자들이 축하해주는 이 느낌이 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우리는 경쟁자이면서도 동료였어요. 같은 꿈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서로 밀어올립시다. 관제실 한쪽에 있는 대형 모니터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영상이 나란히 떠 있었어요. 왼쪽은 방금 발사된 H3-952의 궤적이었고 오른쪽은 같은 시각 고흥에서 발사된 누리호의 영상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어요. 한국과 일본이 같은 날 로켓을 발사한 거죠. 두 로켓이 각자의 발사대에서 하늘로 치솟는 장면이 화면에 겹쳐졌습니다. 고흥의 누리호가 푸른 하늘을 가르고 다네가시마의 H3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마치 나란히 달리는 두 마리 말처럼 보였죠. 두 개의 로켓, 하나의 하늘.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국에 가서 굴욕을 느꼈어요. 일본이 뒤처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더 이상 굴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극이었고 목표였고 함께 달리는 동료의 성과였죠. 옆에 서 있던 젊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과장님, 뭘 보고 계세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저기 봐. 한국 누리호와 우리 H3과 같은 하늘을 날고 있어. 멋지지 않아?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마치 경주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웃었어요. 경주라기보다는 함께 달리는 거지. 우주는 충분히 넓으니까. 미워할 시간에 서로를 밀어올리는 게 낫잖아. 그 말을 하면서 저는 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대전 관제센터에서 아리랑 7호 발사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을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강한 나라는 진실을 인정하는 나라라고. 그리고 오늘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경쟁자와 함께 성장하는 나라라고요. 관제실을 나와 바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네가시마의 하늘이 맑았어요. 저 멀리 발사대에서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방금 H3-952가 날아오른 자리였습니다. 바람이 그 연기를 천천히 흩뿌리고 있었어요. 수첩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주는 충분히 넓다. 미워할 시간에 서로를 밀어올리자. 이게 제가 2년간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우주에서요.